혹시 이런 문구 모신 적 있으세요? 최대 90% 비탄감. 개인의 생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정말 희망적인 문구죠. 그런데 과연 이 숫자가 현실일까요? 오늘 이 시간 화려한 광고 뒤에 숨겨진 법원의 아주 냉정한 계산기, 그 속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빚 독촉에 잠 못 이루는 밤 수없이 되뇌셨을 거예요. 내 빚도 정말 90%까지 없어질 수 있을까? 이건 그냥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죠.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정말 간절한 외침일 겁니다. 네, 광고에서는 최대 90% 탕감, 이런 말을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90%라는 건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치라는 뜻이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평균치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정말로 궁금한 건 그 퍼센트라는 숫자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진짜 질문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매달 얼마씩 갚아나가야 하는 건데 혹시 내 신청이 기각되면 어떡하지? 법원이 내 딱한 사정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긴 할까? 결국 이 모든 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법원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해야 할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법원은요,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논리와 숫자로만 움직이는 아주 냉정한 계산기 같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업에 실패했거나 갑자기 가족이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거나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이 많겠어요. 하지만 법원은 그런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숫자를 먼저 들여다봅니다. 예를 들면 최근 1년 안에 대출이 갑자기 늘었나, 빌린 돈은 대체 어디에 썼지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 빚의 성격을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죠. 바로 이 두 가지가 법원의 의심 스위치를 탁 켜는 핵심 요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없이 돈을 빌리고 회생제도를 악용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특히 민감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사행성 채무라는 겁니다. 주식, 코인 투자로 생긴 빚, 도박빚, 과도한 유흥비 같은 것들이요. 법원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당신이 투기로 날린 돈까지 돈 빌려준 채권자가 손해보면서 탕감해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실금은 종종 당신이 갚아야 할 총액에 다시 더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탕감률은 운 좋게 받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 지난 재정 활동에 대한 일종의 성적표인 셈이죠. 자, 이렇게 당신의 재정 성적표가 법원에 딱 제출되면 법원은 그때부터 현미경을 꺼내댑니다. 바로 보정 권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말이죠. 이건 그냥 이거 좀 보충해주세요 하는 요청이 아니에요. 당신의 모든 금융생활을 낱낱이 설명해야 하는 아주 강력한 법적 명령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주거래 은행 계좌 한두 개 정도만 봤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핀테크 앱의 모든 거래 내역까지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법의학 수준으로 들여다봅니다. 1년 전 김철수 씨한테 보낸 30만 원, 이거 무슨 돈입니까? 소명하세요. 이게 그냥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실제 법원에서 날아오는 보정 권고에 적혀있는 문구 그대로입니다. 1년 전에 있었던 10만 원짜리 거래 하나까지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뜻이죠. 특히 자주 현금을 뽑아 쓰거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보낸 기록, 법원은 이런 활동들을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리는 신호로 봅니다. 만약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금액만큼은 당신이 어딘가에 숨겨둔 재산으로 간주돼서 고스란히 갚아야 할 돈으로 추가됩니다. 탕감률이 그만큼 확 줄어드는 거죠. 자, 이제 개인회생 절차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요,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아주 치열하고 전략적인 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대원칙,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런 뜻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당신이 파산해서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내 재산을 다 팔면 2천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3년간 갚는 총액은 반드시 2천만 원을 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갚아야 할 돈의 최저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정말 말 그대로 치열한 줄다리기와 같아요. 법원은 어떻게든 당신의 퇴직금이나 보험 해약금 같은 재산 가치를 최대한 높게 평가해서 더 많이 갚게 하려고 하고, 반대로 당신과 변호사는 꼭 필요한 생계비를 지켜내서 탕감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줄다리기는 아이고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우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증거로 싸우는 기술적인 싸움이죠.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다면 그게 결혼 전에 배우자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걸 등기부 등본 같은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 아이 학원비나 부모님 병원비가 더 필요하다면 관련 영수증과 진단서를 제출해서 법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생활비를 인정받아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차가운 과정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이제 문제를 이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는 정말 절박한 마음에 흔히 저지르는 실수지만 회생 절차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자폭행위입니다. 첫째, 지인에게 먼저 돈을 갚는 거요. 이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을 해치는 편파 변제라서 절대 금지됩니다. 둘째, 카드깡 같은 추가 대출. 이건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장 기록을 지우는 거요. 어차피 은행 서버 기록은 절대 안 사라집니다.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비춰서 신뢰만 완전히 잃게 되죠.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선제적으로 준비하면 상황을 완전히 내 쪽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원의 그 깐깐한 현미경 조사를 두려워하기보다 미리 대비해서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이거 죄 짓는 거 아닙니다. 법이 보장하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아무리 차가운 법원의 계산기 앞이라도 당신의 삶을 지켜낼 논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절망 속에서 혼자 끙끙 앓다가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